여러분,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를 아시나요? 멋진 수트를 입고 스포츠카를 몰며 세상을 구하는 스파이의 대명사죠. 하지만 역사학자들에게 세상을 구한 최고의 스파이를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컨대 이 사람을 뽑을 겁니다. 그의 이름은 리하르트 조르게죠.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 세계가 불길에 휩싸였던 2차 세계대전의 한복판으로 가보겠습니다. 1941년 가을, 모스크바의 운명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 군대는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와 크렘린궁의 첨탑이 보일 거리까지 육박했죠.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일본군이 쳐들어온다면, 앞뒤로 적을 맞이하는 양면 전쟁이 시작된다면 소련이라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 도쿄에서 날아온 짧은 전문 한 통이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일본은 북쪽으로 진격하지 않는다. 일본의 타깃은 남쪽, 즉 미국과 영국이다. 이 한 문장의 정보 덕분에 스탈린은 극동지역에 배치했던 수십 개의 정예사단을 모스크바로 전격 투입할 수 있었고, 결국 나치를 막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전 세계의 지도를 다시 그리게 만든 이 전설적인 첩보, 이 정보를 목숨 걸고 빼낸 남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 리하르트 조르게입니다.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적진의 심장부인 일본 도쿄에서 나치 독일의 고위 관료들과 형제처럼 지내며 이런 극비 정보를 빼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을 구한 그가 왜 역사 속에서 잊혀져야만 했을까요? 이제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도 찬란했던 한 스파이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리하르트 조르게가 태어난 19세기 말로 가봅시다. 그는 참 묘한 배경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독일인 석유 엔지니어였고 어머니는 러시아인이었죠. 태어난 곳은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였지만 자란 곳은 독일 베를린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수재였고 특히 역사와 철학에 심취했죠. 그런데 그의 피 속에는 거친 혁명의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종조부인 프리드리히 조르게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공산주의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의 비서였습니다. 어쩌면 리하르트가 훗날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매혹된 것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를 진짜 전사로 만든 건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갓 성인이 된 조르게는 독일군으로 참전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전쟁의 참혹함을 온몸으로 겪습니다.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친구들이 비명도 못 지르고 죽어가는 모습, 진흙 구덩이 속에서 썩어가는 시체들. 그는 이 전쟁터에서 3번이나 부상을 입었고 특히 다리를 크게 다쳐 평생을 약간 절뚝거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미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왜 평범한 청년들이 권력자들의 욕망을 위해 죽어가야 하는가? 그는 그 답을 마르크스주의에서 찾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복학한 그는 박사 학위를 따낸 엘리트가 되었지만 그의 눈은 이미 모스크바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인이라는 신분, 박사 학위라는 지적 배경, 그리고 전쟁 영웅이라는 훈장까지. 소련 첩보국 입장에서 조르게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선물이었습니다. 조르게는 1920년대 중반 본격적으로 스파이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의 첫 임무지는 중국 상하이였습니다. 1930년대의 상하이는 전 세계의 스파이들이 모여드는 거대한 도박장과 같았습니다. 여기서 조르게는 자신의 천부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는 매력적인 바람둥이이자 지적인 기자로 위장해 상류사회의 정보를 싹쓸이합니다. 특히 여기서 그는 운명적인 파트너를 만납니다. 바로 일본인 기자 오자키
호츠미였죠. 훗날 조르게의 일본 첩보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인물입니다. 상하이에서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 후 모스크바는 그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임무를 내립니다. 일본으로 가라. 당시 독일의 동맹국인 일본의 심장부로 들어가 그들이 소련을 공격할 의사가 있는지 알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조르게는 철저했습니다. 그는 먼저 독일로 건너가 나치당에 가입합니다. 열렬한 나치 지지자로 위장한 것이죠. 그리고 유명 독일 신문의 도쿄 특파원 자격을 얻어 일본 땅을 밟습니다. 1933년 도쿄에 도착한 조르게를 상상해보세요. 서양인이 극히 드물던 시절, 훤칠한 키와 지적인 카리스마로 순식간에 도쿄 사교계의 스타가 됩니다. 그는 매일 밤바에서 술을 마셨고 오토바이를 광 쪽으로 몰았으며 수많은 여인과 연문을 뿌렸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화려한 삶을 즐기는 방탕한 외국인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그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돌아온 집 안쪽 밀실에서는 밤마다 무성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가는 인간관계에서 나타났습니다. 당시 일본 주재 독일 대사였던 오이겐 오트와 친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심지어 오트 대사는 모든 중요 공문을 조르게에게 먼저 보여주며 조언을 구할 정도였죠. 자네 생각은 어떤가? 대사가 묻는 말에 조르게는 여유롭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나치를 찬양하는 척했지만 머릿속으로는 그 문건의 내용을 통째로 외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트 대사의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지만 대사는 조르게를 너무나 신뢰한 나머지 그 소문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적국인 독일 대사관이 조르게에게는 가장 안전한 정보 창고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파이의 삶이란 게 말처럼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매 순간이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일본의 비밀 경찰인 특고는 조르게를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조르게는 그들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그는 일부러 경찰들 앞에서 더 방탕하게 놀았고 때로는 일본 문화에 심취한 학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상하이에서 포섭한 오자키 호츠미를 통해 일본 내각의 핵심 정보까지 손에 넣습니다. 오자키는 당시 고노의 후미마로 총리의 총망받는 정책 고문이었습니다. 즉, 조르게는 독일 대사관을 통해 독일의 속마음을, 오자키를 통해 일본의 속마음을 동시에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1941년이 밝았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가장 잔인하게 돌아가던 해였죠. 6월, 히틀러는 소련 침공을 감행합니다. 이른바 바르바로사 작전입니다. 사실 조르게는 이 전쟁이 시작될 날짜까지 정확히 맞춰 모스크바에 알렸습니다. 6월 22일 독일이 쳐들어갑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스탈린은 조르게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주정뱅이 첩보원 놈이 가짜 정보를 보내고 있다며 무시해버렸죠. 그 결과 소련은 전쟁 초기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군인이 죽거나 포로가 되었고 나치군은 모스크바 코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이때 조르게의 어깨 위에 인류의 운명이 놓였습니다. 독일은 일본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서쪽에서 쳤으니 너희는 동쪽에서 소련의 뒤통수를 쳐라. 만약 일본이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역사는 끝났을 겁니다. 소련은 멸망했을 것이고 연합군은 패배했을 것이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치와 군국주의자들이 지배하는 지옥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조르게는 필사적으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오자키를 통해 일본 어전회의의 결과를 확인하고 독일 대사관에 기밀 문서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확신을 얻습니다. 일본은 북쪽이 아니라 남쪽을 치기로 결정했다. 즉, 일본의 목표는 소련이 아니라 동남아와 진주만이라는 것을 알아낸 것이죠. 1941년 9월과 10월 사이 조르게는 목숨을 건 마지막 전문들을 보냅니다. 일본군은 남진한다.
소련군은 동부전선의 병력을 안심하고 서부로 돌려라. 이번에도 스탈린이 무시했다면 끝이었겠죠. 하지만 눈앞의 위협이 너무나 컸기에 스탈린은 결국 조르게의 정보를 믿기로 합니다. 시베리아와 극동에 있던 40만 명의 정예 병력과 수천 대의 탱크, 비행기가 열차에 실려 모스크바로 향했습니다. 이 병력이 도착하자마자 모스크바의 눈보라 속에서 대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치 독일이 겪은 첫 번째 대패였고 2차 세계대전의 흐름이 바뀐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웅의 끝은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춤추던 조르게도 결국 꼬리가 밟히고 맙니다. 일본 특고 경찰은 조르게 일당의 무선 신호를 추적해왔고 결정적으로 조르게의 첩보망에 있던 말단 조직원이 체포되면서 고구마 줄기처럼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941년 10월 18일 조르게는 자신의 집에서 체포됩니다. 일본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그는 의외로 담담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가 남긴 한마디는 뼈 아팠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진다. 체포된 후에도 조르게는 기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동료들을 보호하려 애썼고 자신의 행위가 단순히 소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파시즘으로부터 세계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일본 측도 경악했습니다. 독일 대사의 절친한 친구이자 유명 기자가 공산주의 스파이였다니 이건 외교적으로도 엄청난 스캔들이었죠. 일본은 소련에 제안합니다. 조르게와 당신들이 잡고 있는 우리 포로를 맞교환하자. 그런데 여기서 조르게의 삶에서 가장 가슴 아픈 배신이 일어납니다. 스탈린의 소련은 조르게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리하르트 조르게라는 사람을 모른다. 이것이 공식 답변이었습니다. 스탈린은 조르게가 너무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 두려웠거나 혹은 자신의 오판을 증명하는 조르게의 존재 자체가 불편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등불은 그렇게 어둠 속에 방치되었습니다. 결국 1944년 11월 7일 러시아 혁명 기념일에 맞춰 리하르트 조르게는 도쿄 스가모 형무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일본어로 사쿠라 벚꽃을 언급했다는 설도 있고 소비에트 연방 만세를 외쳤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가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구한 세상을 보지 못한 채 차가운 이국의 땅에 묻혀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시신은 연고자가 없어 형무소 묘지에 버려졌습니다. 그런 그를 찾아낸 것은 일본인 연인이었던 이시 하나코였습니다. 그녀는 조르게가 처형된 후에도 그를 잊지 못해 백방으로 수소문했고 결국 그의 유골을 찾아내 개인 묘지에 안치했습니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조르게의 안경과 유품을 간직하며 그를 기렸습니다. 조르게가 다시 빛을 본 건 그가 죽고 2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1964년 프루쇼프 집권기의 소련은 뒤늦게 조르게의 공적을 인정하고 그에게 소련 영웅 칭호를 수여합니다. 모스크바에는 그의 이름을 딴거리와 역이 생겼고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서방의 역사가들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르게는 단순히 정보를 훔친 도둑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바꾼 거인이었다고요. 자,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매일 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적진 한복판에서 언제 들킬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연극을 하며 8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조국을 위해, 심지어 자신을 버린 조국을 위해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목숨을 걸 수 있었을까요? 리하르트 조르게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신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한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거대한 역사를 바꿀 수 있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그는 비록 스파이라는 그늘진 신분으로 살았지만 그가 전한 진실은 당시 가장 어두웠던 세계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는 위대한 지도자나 장군들이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름 없이 사라져간 혹은 오해 속에 죽어간
수많은 조르개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도쿄의 작은 술집에서 혹은 낡은 무성기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역사를 써 내려갔던 그 남자. 오늘 밤 리하르트 조르게라는 이름을 한 번쯤 기억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이 세상이 비록 완벽하지는 않아도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말이죠. 그가 남긴 등불은 이제 역사의 페이지 속에서 영원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등불 같은 인물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묻혀있던 역사를 깨우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등불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